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부동산 리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 또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주목할 만한 투자처인 리츠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리츠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그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 그래서 우리는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ETF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또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를 모아서 그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그런 이제 상품이 ETF고요. 리츠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넣어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그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냥 수익률만 나눠 가지는 방식인데요. 지금 이거 리츠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츠라는 약자는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게 머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자금을 대신 맡아서 운용해줘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일반 펀드가 있고요. 그 펀드에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을 모아서 초기 자본금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 펀드에 따른 주식을 지분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배당해주는 방식,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겠죠. 또 이제 이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자산 운용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자산 운용사가 이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총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유가증권,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죠. 그래서 그 수익의 90% 이상을 초기 펀드를 만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이 펀드의 수익은 어떻게 나냐? 그래서 만약에 상가 건물을 샀다, 이 펀드를 모아서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받겠죠. 그 임대료를 모아서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또 특정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뭐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상가 가치가 올랐다, 건물 가치가 올랐다, 그럼 팔게 되겠죠. 이 펀드 내에서 팔게 되면 매매에 따른 차익이 생깁니다. 그 차익을 또 90% 이상 배당으로 돌려주게 되고요. 또 어떤 그 재개발 관련, 또 재건축 관련 어떤 주택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가 건물을 샀다. 그래서 재개발에 따른 개발 차익을 또 얻게 되면 그 차익을 또 배당해주는 방식. 그래서 수익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얻는다. 다만 그 수익을 얻는 기본적인 원천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와 부동산의 개발 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로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상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하려면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뭐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로서는 그런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리츠라는 펀드를 활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리츠라는 펀드에 돈을 내가 태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또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엊그제도 이제 저희가 SK 바이오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IPO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청약에 참여해서 주식을 미리 받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 종목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리츠라는 펀드가 처음 조성될 때 그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서 이 펀드에 돈을 태워주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발생시키는 많은 부동산 관련 이익을 대부분 배당으로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츠 펀드는 기본적으로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나 상가 건물에 많이 투자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박따박 매달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속 가능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초기 펀드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중수익 정도
정도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리츠 상품은 펀드입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네. 상장돼 있는 리츠 주식을 살 수가 있는 방식이 되겠죠. 거래소 시장에서 또 개별적으로 HTS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리츠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초기 투자자들보다 굉장히 낮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 리츠 상품의 리츠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캐피털 게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초기 투자자는 말씀대로 배당 수익은 만끽할 수 있지만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따른 시세 차익은 사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ETF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세 자산운용이 내놓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금 그 리츠 ETF 상품인데요. 네. 이런 상품은 리츠에 일단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리츠에 대한 개념 설명 또 리츠에 대한 그 투자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리츠 투자가 왜 좋은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적인 펀드를 모아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에 투자했을 때 오피스 입주자들, 네. 또 상가 입주자들이 계속 매달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직접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모리츠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배당 소득은 14.5%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5천만 원 이하의 리츠에 투자할 경우에는 14.5가 아니고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세대상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지금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예. 연 2천만 원 이하도 14%의 분리과세를 맞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배당소득, 이 리츠의 예, 예. 배당소득은 9.9% 과세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올 6월부터, 그러니까 이달부터죠. 정부가 공모리츠 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감면을 좀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리츠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 아니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대부분 한 개의 그 매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해당 건물의 가치, 해당 네.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면 뭐 여지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리츠 상품들은 분산,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지금 그 리츠 상품 중에는 이리츠 코크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네. 상품만 뜯어봐도 지금 뉴코어 아울렛 일산 평촌점, 또 NCG 백화점 야탑점, 또 이천잇 아울렛 분당과 중계점 이렇게 5개의 매장에 나눠서 지금 투자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통업체들이 좋지 않지만 한꺼번에 하나의 유통업체가 실적이 좋지 않은 가능성은 있지만 5개가 동시에 실적이 좋지 않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의 메리트가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나 그 임차인들의 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덜 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돈을 빼고 싶으면 폐쇄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서 가볍게 클릭 한 번을 누르게 되면 매도해서 현금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 이런 장점들이 리츠 상품의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5%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일단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분산 투자로 위험도 낮추면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리츠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또 갖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상장된 리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리츠 회사는 지금 2011년부터 첫 상품이 등장했고요. 지금 네. 이제 A-리츠라는 상품이 2011년도 우리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지금 총 7개 리츠 상품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리츠 상품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 정도의 리츠 상품이 주식 시장에 추가로 상장된다라는 네. 기대감들이 존재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조금 활력이 떨어질 때 굉장히 유망한 그 새내기 주식들이 IPO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리츠 시장도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침체해 있다가 새로운 리츠 상품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제 시장 내에 등장하면서 리츠 상품이 새로운 어떤 투자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올 하반기부터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리츠를 소개해드리는 뭐 핵심적인 이유고요. 네. 가장 빠르게는 이제 7월 다음 달에 지금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지금 부동산 펀드를 가장 많이 그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지스 밸류 플러스라는 이 리츠 상품이 이제 다음 달 중에 상장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리츠 상품이 좀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예전보다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상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손님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동산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리츠 상품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리츠 주가에도 당연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떤가요? 리츠 주가 같은 경우는? 예, 아시다시피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하는, 특히 네. 이제 상가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이 조금 지금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7개 국내 이제 상장된 리츠 상품들은 대부분 상가 건물에 오피스 건물, 상가 건물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또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 투자한 리츠 같은 경우는 또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가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지 않고 또 공실률, 폐업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리츠 상품 중에 NH 프라임 리츠, 또 K탑 리츠 이런 상품은 올 들어 지금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시장 내에서 가장 이제 우량주로 꼽히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10% 이상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대부분 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리츠 코크렉 같은 경우는 5군데 상가 건물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선방했지만 지금 7개의 모든 리츠들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자, 7개 모든 리츠가 올 들어서 지금 일단 주가가 떨어져 있는 예.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반기에 상장될 리츠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순환매 국면에서 그리고 이제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리츠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리츠가 가장 주목받는 시점이 언제냐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국면에서 리츠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금리가 이어지면 약간이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임대 수입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 시대, 사실상의 제로금리 시대에는 1%, 2%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또 리츠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일정 부분은 차입을 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신규로 이제 투자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리츠 상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은 저금리 수혜를 좀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해외 리츠는 상대적으로 올 들어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국내 리츠만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차이점이 뭐냐라는 예.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투자 대상이 어디냐에 따른 차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리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매 유통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 네. 또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 건물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업태들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돼 있는 리츠 상품들은 굉장히 투자 자산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화랑인 주유소 같은 경우 주유소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등장하게 됐고요. 예.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물류센터도 일종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그 리츠 상품이 새롭게 좀 등장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임대 그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뭐 이런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이었던 상가 오피스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더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리츠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네. 끝으로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규제책이 나오면서 법인이라든지 상가 건물에 투자한 또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좀 매물화되면서 리츠로 그 관심도가 좀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꼬마 빌딩, 뭐 상가 이런 공시률이 높아지면서 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이 떨어지니까 간접 투자를 위한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좀 리츠가 음지에서 벗어나서 양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리츠에 대해서 많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년 말에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를 유동화하기 위한 홈플러스 리츠라는 게 상장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서 초기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서 이 홈플러스 리츠는 상장 직전에 사실은 불발되고 말았었거든요. 예. 그 홈플러스 리츠가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이유를 따져보면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형마트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이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해당 부동산에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그래서 임차인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임차인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 가격이 위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10년, 20년 장기 임대하는 위버크라든지 이런 그 공유 오피스가 들어간 건물들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임차인을 가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간 건물에 투자하느냐를 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리츠라고 해서 다 초과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네. 걸 홈플러스 리츠의 실패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올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NH 프라임 리츠라든지 또 신한 알파 리츠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해당 부동산의 입지라든지 또는 그 임차인 리스크를 동시에 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알짜배기 지금 리츠로 불리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두 군데 그
부동산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오피스 건물, 또 주상 복합 건물이죠. 또 용산에 있는 오피스 건물, 이렇게 이제 두 군데 개발 호재가 좀 나름 있는 지역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지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느냐도 동시에 좀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츠에 투자할 때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냐, 또 임차 조건이 어떤지, 입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간단하게 리츠에도 그래도 또 리스크가 있을 테잖아요. 네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리츠 상품 자체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그 우선주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지만 우선주처럼 물량 공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저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초과 수익, 또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펀딩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끝으로는 이제 이 리츠를 운용하는 그 자산 운용사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 또 부동산에 투자한 이 대상 그 임차인의 회사의 어떤 업황에 따라서 이 펀드 자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펀드 운용 중간에 전체 자산을 매각하고 펀드를 청산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일종의 상장 폐지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리스크로는 거래량이 작다는 점, 또 금리 상승 시에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